티베트와 중국의 갈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티베트는 중국 서북부 지역에 있고, 이것을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치면 시장 자치구에 해당합니다. 인구는 대략 300만 명으로 부산과 비슷하고, 면적은 12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들이 쓰는 언어는 티베트어이고, 이들은 티베트 불교를 믿는데, 티베트 불교를 이끄는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전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라 할 만큼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4세기에 시작한 토번 왕국을 기원으로 하고 8세기경에는 국력이 절정에 달해서 중국 당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기도 합니다. 이후 몽골의 침략을 받아 원의 간섭을 받기도 하였지만 항상 독자적인 국가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 청나라에 복속되었지만 청나라 왕실이 티베트 불교를 믿었던 탓에 이들은 높은 자치권을 부여받고 상당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청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이들은 다시 독립왕국을 세웠고 잘 지내는가 싶었지만 이후 국민당을 몰아낸 중국 공산당이 1950년 티베트를 침략하여 이들을 속국으로 삼음으로써 티베트는 다시 중국에 병합되게 됩니다. 그 이후 1958년 중국에서는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굶주렸고 그 결과로 1959년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집단적인 약탈과 강간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티베트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정부는 인도 북부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국권을 빼앗긴 티베트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독립운동은 두 가지 노선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무장 독립운동, 하나는 비무장 독립운동입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종교적인 이유로 폭력을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티베트 사람들은 비무장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비무장 독립운동으로 평화적 시위나 혹은 분신 자살을 하여 티베트의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무장 독립운동의 경우 티베트 산간지대에서 게릴라 작전을 위주로 수행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티베트를 독립시키지 않으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하나의 중국입니다. 티베트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민족이라도 독립할 경우 여러 가지 민족이 독립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거죠. 하나를 허용한다면 연쇄작용으로 걷잡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런 정치적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티베트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금과 우라늄, 석탄 등이 있는데 이것을 다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한다면 상당히 큰 부분일 겁니다. 게다가 티베트에 있는 희귀동물, 표범과 곰과 같은 희귀동물들도 상당히 유용한 자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접해 있는 인도와의 분쟁 때문인데요. 인도와 중국은 여러 가지 국경에 대해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인 티베트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인구와 경제에서 우위를 가진 한족은 서로 다른 여러 소수민족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영토를 강제로 편입시키며 이권을 취하려 하는 모습이 마치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또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널리 퍼뜨렸고 억울한 국권 상실에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저항을 선택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티베트가 독립을 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겪어봤기 때문에
티베트의 처지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아픔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계속 개발에만 신경 쓴 나머지 주변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극해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평촌고등학교 1학년 9반 2번 공사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극해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해 영유권 갈등의 원인인 첫 번째, 북극해의 자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미국 지질조사서에서 북극권에서 발견되는 석유, 가스 자원의 부족량을 석유로 환산할 경우 4,120억 배럴로 전세계 미발견 석유, 가스 자원의 22%나 달아오르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탐사 자원량이 증대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원인인 빙상 실크로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해 항해 기간이 길어지고 새로운 수송로가 발견되면서 북극항로를 통한 석유, 가스 수송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북동항로의 상업적 이용은 북극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석유, 가스 물량의 동부아시아 지역 공급도 충분히 경제성을 갖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극해 영유권을 가지고 세계의 열강들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바임인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북극해를 둘러싼 캐나다, 미국, 러시아, 덴마크, 그리고 중국까지 세계 열강들이 영유권을 가지고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북극내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류와 관련 자료를 이미 UN 대륙봉화 위계 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BBC는 덴마크가 CLCS에 제출한 관련 자료가 대형 상자로 3개 분량이나 되었다고 전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와 캐나다 역시 같은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극해 영유권에 대한 갈등은 비단 세계 열강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북극항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북극항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이미 우리나라 역시 2016년에 가장 많은 운항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첫 번째 운항은 2016년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북극해 북동항로를 경유하여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북극항로를 이용하여 운행한 사업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강들까지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갈등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크림반도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남쪽 크케르 돌출해 있는 반도입니다. 온화한 기후와 부동항, 비옥한 농토 등을 지니고 있어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을 항상 탐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크림반도에 대한 본격적인 영유권 분쟁에 앞서 크림반도는 1783년 제정 러시아에 병합되면서 처음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러시아 혁명 후에 일시적으로 독립하였다가 1921년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되어 자치공화국이 되었습니다. 1954년 흐르쇼프 정권 때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인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양도되었으며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뒤에도 우크라이나에 속한 자치공화국으로 남았습니다. 부동항을 갖춘 크림반도는 지중해와 유럽으로 진출하는 해상 통로로서 제정 러시아 때부터 반도 남서쪽의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가 주둔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크림반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 5월 러시아 의회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한 1954년의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반발하여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영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흑해 함대의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수년간 대립하다가 1997년 5월 흑해 함대의 분할과 함대기지의 사용 문제 등을 타결하고 우호 협약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갈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2005년 1월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빅토르 유시첸코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위해 흑해 함대의 철수를 시사하자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재발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양국 관계가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2013년 11월 야누코비치 정권이 유럽연합과 진행하던 경제협력 협상을 중단을 선언하고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입장을 취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키예프를 중심으로 이른바 유로마이단이라 불리는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4년 2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탄핵되고 친서방 성향의 과도 정부가 들어서자 러시아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크림반도에서는 유로마이단에 반대하여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러시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병하여 공항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하였으며 2014년 3월 3일에는 사실상 크림반도 전역을 장악하였습니다. 3월 11일 크림자치공화국 의회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여 크림공화국 성립을 선포하였으며 3월 16일 러시아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가결되었습니다. 3월 21일에는 러시아 연방의회가 합병을 승인하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크림공화국의 합병 문서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크림반도 전역은 러시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상황이 악화되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요청하였고 3월 15일에 크림반도의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표결하였으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표결되었습니다. 이어 3월 27일에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무효이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존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총회 결의가 통과되었으나 이 결의에는 안보리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합병과 동시에 크림반도를 관할하는 연방 광구를 신설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에는 크림반도를 연방체제에서 완전히 편입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54년에 크림반도가 자국에 편입된 것은 소비에트 연방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 실시가 우크라이나의 국내법을 위법한 점, 주민투표에 타타르인이 참여하지 않는 등 실제 투표한 주민은 30~40%에 불과하며 90%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발표도 거짓이라는 점, 크림반도 합병은 러시아가 사전에 계획한 결과라는 점 등을 들어 크림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림반도 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 역학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저는 카슈미르 분쟁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슈미르란 인도와 파키스탄을 국경으로 두고 있는 나라인데요. 1947년 영국으로부터 파키스탄과 인도가 독립한 직후 무수한 영유권 다툼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분쟁 지역입니다. 카슈미르의 주민들은 이슬람교도 사람들이고 왕이나 지도층은 힌두교가 많았는데요. 이제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의 나라인 파키스탄의 편입을 주장하며 파키스탄 군의 개입을 도왔고, 이제 왕이나 지도층 등 힌두교 사람들은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의 지원군을 요청해서 인도군을 개입시켰어요. 이제 인도군이 갔을 당시 파키스탄은 이미 카슈미르의 3분의 1 영토를 점령 중이었고요. 결국 유엔의 중재로 카슈미르는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으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도는 헌법 370조로 카슈미르에 특별지위를 부여해서 인도인이 카슈미르 지역의 부동산 취득이나 공공기관 취업 등이 불가하게 만들었는데요. 최근 2019년 8월 5일 인도 정부가 70년간 유지한 헌법 370조를 폐지시키면서 카슈미르가 직접 인도 정부의 통치하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힌두교인 타 지역 주민이 이슬람교도인이 많은 인도령 카슈미르에 이주가 가능하게 되고요. 지역 내 힌두교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인도와 외교 관계를 격화시키고 무역 중단 선언을 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직후에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카슈미르 관련 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격해진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충돌의 가능성이 높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두 나라 다 모두 핵 보유국이어서 쉽사리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진 않지만 두 나라 다 쉽사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국지전과 같은 작은 전쟁은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카슈미르 지역의 전망은 카슈미르 지역의 이슬람교도가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으니까 테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슬람교도들이 하나둘 그 지역을 떠나 힌두교도들이 많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티베트 문제입니다. 티베트란 티베트의 위치입니다. 티베트 지금 좌측 사진에 보이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이 티베트 시장 자치구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티베트 고원을 위성 촬영한 것인데 남쪽으로는 하얀색 선들이 보이실 텐데 저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고 위쪽으로는 갈색으로 사막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저게 이제 위구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시면은 다른 곳과는 색깔이 다르게 티베트 쪽만 갈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기가 바로 그 티베트 고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티베트는 1950년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당한 뒤 1959년 티베트 반란으로 인해서 중국의 강경 진압이 시작되자 달라이라마가 망명을 하게 되고 인도 북서부에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티베트에 어떤 문제가 있나? 티베트의 문제점으로는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지금까지도 인권 침해에 대한 저항과 독립을 위한 열망을 위하여 분신자살하는 티베트 운동가들이 많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도 이러한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는 편이기도 하고 저 우측 사진을 보시면은 뉴욕시 유엔본부 앞에서 티베트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티베트 문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 티베트가 사실 중국 역사에 편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때까지만 해도 티베트는 별개 구역이었습니다만 청나라 시기 티베트가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고 국공내전 당시 잠시 또 독립을 했었다가 국공내전 이후 중국 공산당이 위대한 중국을 목표로 하면서 티베트를 침공했고 무려 4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중국 공산당을 막아낼 수 없었던 티베트인들은 결국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고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티베트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위좌측 지도를 한번 보시면 시장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가 보이실 텐데요. 일단 티베트 자치구의 위치가 굉장히 절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 자치구는 남아시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인도와의 자연 국경이 되어주며 여차할때는 인도와의 1차 방어선이 되주기도 합니다. 만약 티베트가 독립할 시 분명히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을 티베트 정부는 인도와 충돌 시 인도에 그대로 중국으로 향하는 육로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또한 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현재 중국 내에 있는 자치구, 다른 말로 이제 소수민족 자치구인데요. 만약 티베트가 독립하게 되면은 저
자치구들을 비롯한 수많은 중국의 5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다 독립을 외칠 테니 이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티베트가 독립해서 안 되는 중국의 입장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중국에게 티베트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티베트가 비록 인구는 300만이 채 안 되는 작은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매장 자원 종류가 101종이며 매장 자원 가치가 1조 위안에 달합니다. 반대로 티베트의 입장은 어떨까요? 티베트인들은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국 공안들, 중국 인민해방군들의 인권 탄압입니다. 기본적으로 티베트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폭력이 심하기도 하고 특히 이게 우측 사진을 보시면은 시위할 당시 죄 없는 티베트 민간인조차 저렇게 구타당하고 바닥에 쓰러뜨리는 모습입니다. 흡사 우리나라 일제감정기를 보는 것 같죠? 이러한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티베트 문제에 대한 시선은 보통 티베트 쪽을 응원하는 쪽입니다. 특히 세계의 수많은 인권단체, 그리고 불교 쪽 지도자들이나 단체들은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는데요. 티베트의 인권 침해와 티베트 불교의 영향 등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사태와 홍콩 사태 등으로 인해서 반중 정서가 한층 격화되자 프리 홍콩, 타이완 넘버원 등과 함께 프리 티벳이라는 구호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출처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티베트인들의 독립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현실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참 씁쓸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브롤터 분쟁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브롤터는 에스파냐의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향해 남북으로 뻗어 있는 반도를 말합니다. 지브롤터 분쟁이란 영국과 스페인의 영토 분쟁을 말하고 1713년 스페인이 위트레흐트 조약에 따라 영국의 이웃을 할양하였는데 이후 스페인이 여러 차례 탈환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위트레흐트 조약에는 영국이 주권과 소유권을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스페인의 입장은 이것은 부당한 조치이다.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거한 식민지 해방 대상 지역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지브롤터의 법적 지위가 광범위한 자치권 행사의 형태로 변경된 것을 들어서 조약의 단서 조항, 이 단서 조항에는 기타 사유로 그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스페인이 우선 소유권을 갖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해당하므로 자국이 우선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이 X자 표시는 원래 화살표였는데 이게 휴대폰으로 넘어오면서 모양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현재 영국의 영토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 유지를 희망하고 지브롤터의 최종 지위는 현지 주민의 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1967년에 투표를 진행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영국령으로 존속하는 데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를 함으로써 1969년에 영국은 지브롤터를 위해 새 헌법을 제정해 완전한 대내 자치권을 부여하였고요. 이로써 주민의 동의 없이 지브롤터의 지위를 변경하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일들을 한번 나열해보자면 1969년 4월 지브롤터와 연결되는 국경을 스페인이 봉쇄하였습니다. 1980년 양국 외교부가 처음으로 지브롤터 문제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1983년 스페인은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1984년 양국은 브뤼셀 선언을 통하여 지브롤터의 주권 문제에 관하여 양국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슬슬 해결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브뤼셀 프로세스를 통해 정례적으로 지브롤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합니다.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2002년에 또다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페인이 주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표가 무려 99%가 나오게 돼서 스페인의 주권 공유는 무산이 되고
2006년 양국이 지브롤터 공항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정에 서명을 해서 갈등이 해소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2012년 스페인이 영유권 협상을 요구하게 되면서 긴장 관계가 재조성됩니다. 2013년 지브롤터 당국이 바닷속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는데 스페인은 이걸 우리 어선의 오류를 막으려는 조치 아니야? 이렇게 간주하면서 지브롤터 국경의 세관 검색을 강화하였고 통행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영국은 해군훈련을 명목으로 항공모함과 순양함을 파견하였고 갈등이 또다시 빚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양국 간의 분쟁의 소지가 여전함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브롤터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까를 본다면 우선 첫 번째, 해상무역 선박이 홍해를 거쳐 곧바로 유럽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곧바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인도양에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고요. 지중해로 오가는 영국 상선들을 보호할 수 있고 적국의 함대를 감시하는 거점이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 300여 년간 영국의 식민지, 영국 해군의 핵심 전쟁기지 역할을 하였으며 1869년에는 수에즈 운하가 개통됨에 따라 영국에게 더욱 중요한 그런 곳이 됩니다. 이 사진은 저기 지브롤터 공항이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지브롤터 해협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건 제가 자료조사를 네이버에서 했다는 말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사하면서 이미 이전에 조약에 따라서 영국에게 할양을 했고 다른 조약을 근거로 들어서 스페인의 것이기도 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조항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국이 잘 협상해서 서로서로 평화롭게 이 분쟁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중국해에 대해 얘기해볼 2학년 4반 12번 송기빈입니다. 우선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단순히 지정학적 요충지라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중국해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우리들 눈에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게 되면 사실상 아시아의 패권은 중국의 모든 것이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남중국해를 중국이 가져갈 경우에 한국의 영향은 유럽 동남아 등과 무역을 하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핵심 운송로가 바로 이곳인데 만약 이곳이 넘어가게 될 경우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엄청나게 불리해지게 됩니다. 이 남중국해 해결 방안으로는 필리핀이 제시한 바는 1단계로 분쟁 해역에서의 각종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2단계로 2012년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의 전면 이행과 구속력 있는 행동수칙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3단계로 필리핀 정부가 현재 중국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 중인 국제중재 형태로 영유권 분쟁을 최종 해결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입장에서의 남중국해 해결 방안은 굉장히 난처합니다. 사실 남중국해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무작정 미국의 편을 들었다가는 중국의 압박이 들어올 것이 뻔하니 양측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집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그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브롤터 분쟁에 대해 발표할 2학년 6반 23번 이은채입니다. 먼저 지브롤터는 이베리아 반도 남남부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영국의 속령입니다. 게르만계 국가인 영국의 영토라는 점에서 남유럽 최후의 게르만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용어는 영어이지만 스페인과의 역사적, 지리적 영향으로 스페인어도 쓰이고 있으며 스페인어와 영어가 혼합된 언어인 야니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영국은 1704년 지브롤터를 점령한 뒤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에 따라 스페인에게 지브롤터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영국과 스페인은 지브롤터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스페인과 영국 분쟁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위트레흐트 조약은 국제법 측면에서 지브롤터는 영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이며 1713년 7월 체결된 위트레흐트 조약 제10조는 영국이 지브롤터에 대한 완전한 주권 및 소유권을 갖는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은 영국 측이 당시 유엔의 식민지 해방 관련 유엔 24위원회가 지브롤터를 식민지 해방 대상 지역으로 포함시킬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 2429호는 지브롤터의 식민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유엔 헌장 및 유엔 총회 결의의 위반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유엔 총회는 1970년 이래 매년 지브롤터 문제는 영국 스페인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스페인의 입장으로는 지브롤터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유엔 헌장 및 상계 유엔 총회 결의에 의거한 식민지 해방 대상 지역으로 스페인에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위트레흐트 조약 관련 제10조 단서 조항에 의거하는 경우에도 지브롤터의 법적 지위가 이미 변경되었으므로 스페인이 우선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합니다. 영국의 입장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지브롤터는 영국의 영토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영국이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브롤터 지위에 대한 협상 시 동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대하는 양국 간 협상 의제의 설정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지브롤터의 최종 지위는 현지 주민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문제이므로 양국은 지브롤터의 현상 유지를 희망하며 현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주권 협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로 분야인 언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지브롤터에서는 지브롤터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지브롤터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방언입니다. 영어는 약 300년 동안 지브롤터에 존재해왔으며 이 세기 동안 영어는 다양한 언어, 특히 안달루시아 스페인어와 혼합되었습니다. 지브롤터 영어는 영어와 다른 언어의 혼합 방식에 관심 있는 언어학자들의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브롤터인들의 언어가 안달루시아 스페인어의 일종인 야나토라고도 하지만 지브롤터 영어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영어가 다른 언어와 섞이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면서 영어의 다양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브롤터 영어는 영국의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많은 면에서 영국 영어와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소개할 최병진입니다.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출애굽기 14절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기절입니다. 성경에는 홍해라고 단정지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 모세와 유대인들이 바다를 건너는데 그곳이 홍해일 거라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바다를 건너 고통받지 않는 땅으로 정착하여 유대인들의 정착지로 살아가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들의 피말리는 역사적 분쟁이 시작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성서의 기록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13세기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여호와의 지도하에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현 팔레스타인 지역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이 시기에 남부 해안 지역으로 해양 민족인 필리스탄 사람들이 이주하여 양 민족 간의 영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필리스틴이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시점을 팔레스타인 분쟁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하게 접근하자면 이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3국이 개입을 하여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제3국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 독립국가를 창설시켜준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어겨지고 영국은 제 세계 1차 대전이 종결된 후 산데모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라크 및 요르단과 함께 자신의 위임 통치하에 편입시켰고 그 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오는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쳤으며 19세기 말 러시아와 폴란드의 반유대인 운동, 독일의 유대인 박해 등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이주가 가속되어 유대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났고 이것이 아랍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반유대인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아랍인들의 반발은 반유대인 운동을 넘어 팔레스타인의 민족주의의 조직화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 국민은 유대교를 믿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항상 큰 전쟁을 동반했습니다. 자신들의 출신이 어느 분야이냐에 따라 감정과 대립이 깊어지는 성향으로 잦은 전쟁을 만들어내곤 했죠. 이 종교가 두 민족의 전쟁의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조상이 살고 있던 영토에 대한 귀속성을 정당성 있게 주장하며 구입한 땅에 대한 국가권을 보장받는 것이기에 문제가 애매하고 팔레스타인 또한 그러합니다. 따라서 어느 민족이든 잘잘못을 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무력적으로 다투기보단 평화적인 해결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